그 여자는 휙 하고 고개를 든 다음 눈을 부릅뜨고 다음이 언젠데? 언제냐고! 우와! 우와! 자, 다음 이야기는 13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한 낡은 아파트. 나는 형이랑 둘 있는 형제였어. 나는 형을 무척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형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같이 놀았어. 그 당시에 형이 친했던 친구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 아파트는 분명 13층짜리로 유명 디자이너가 건축했다는 말답게 낡았는데도 상당한 존재감을 바라고 있었어. 형의 친구는 4층에 살고 있었으며 나와 형은 자주 그 친구 집에서 놀았어. 맞벌이인 친구 부모님은 선뜻 그 집에서 마음껏 놀라고 하셨으나 딱 하나, 제일 위층엔 가지 말거라 라는 한마디만 하셨어. 여기서 그 아파트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할게. 아파트 각 층 복도와 방문은 밖에서 보이게 지어져 있어. 이른바 단지에 있는 아파트와 마찬가지지. 밖에서 복도를 걷는 사람, 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보이겠지? 하지만 13층, 즉 가장 위층의 복도는 벽으로 덮여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어. 이해가 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긴 한데 아무튼 13층은 바깥에서는 못 들여다봐.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한 개뿐이고 건물 중앙에 있었어. 그때쯤에 세간에서 오컬트가 유행한 시절이 있어서 들어가선 안 되는 13층이라는 건 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형이 말했어. 야, 친구, 제일 위층에 뭐가 있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가면 안 된다는 얘기만 엄마 아빠한테 들어가지고 창고 같은 게 아닐까? 함 가보자. 죽어도 싫어. 다른 주민들도 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들킬 거야. 하지만 무슨 수를 써도 가고 싶다는 형한테 져서 12층에서 모습을 보기만 하기로 했어. 맞아, 빨리 가자! 근데 여기서 친구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야, 12층인데 엘리베이터 안 써? 아니, 엘리베이터는 싫어. 뭐, 엘리베이터 좋기만 하구만. 너네들 둘만 타고 올라와. 난 계단으로 갈게. 상당히 궁금했지만 나랑 형만 엘리베이터를 쓰게 되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썼는데 여태껏 왜 쓰질 않았지? 엘리베이터가 왔어. 그리고 거기에 올라타고 알았어. 엘리베이터는 어른이 4명 정도밖에 타지 못할 정도로 좁고 안쪽이 깜깜했어. 불이 꺼진 채로 있었어. 하지만 무서워하는 것도 쪽팔려서 우리 두 형제는 허세를 부리며 올라탔어. 근데 한 발 들인 순간에 맹렬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 약품 냄새랑 비린내가 섞인 듯한 악취였지. 문이 닫혔어. 1층에서 13층까지 있는 단추에 12를 누르면 덜컹 하고 한 번 아래로 내려간 다음 웅 하고 올라갔어. 지금껏 그 정도로 흔들리는 엘리베이터는 타본 적이 없어. 조명이 없어서 중간에 깜깜해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어. 12층에 도착할 때도 덜컹 하고 크게 흔들렸어. 12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형 친구는 웃으면서 그치? 별로 안 쓰고 싶지? 라고 말했어. 좋아, 여기서부터 계단이야. 계단 쪽으로 가서 층계참 쪽으로 나와 돌자 13층의 입구가 보였어. 13층의 입구는 합판으로 봉쇄돼 있었어. 나는 왠지 소름이 돋았어. 자세한 부분까지 보니까 본드 같은 걸로 틈새까지 막혀 있었어. 이런 느낌이야. 13층으로 진입하는 방법은 엘리베이터 뿐일걸? 뭐 때문에 판자로 막아놓은 거지? 기분 나쁘구만. 잠깐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3층 쪽에서 쿵, 쿵 분명히 소리가 들렸어. 하지만 그 소리는 나만 들은 것 같고 얘기에 열중이었던 두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았던 모양이야. 나는 두 사람한테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라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다만 이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서 있지, 방에 들어가서 하던 게임 계속하자 라고 떼를 써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데 성공을 했어. 우리가 층계참에서 12층으로 돌아올 때 쿵 하는 소리가 난 건 다 알아차렸을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모두가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 이 다음은 형한테 들은 이야기. 또 다른 날에 둘은 같이 놀고 있었어. 개교 기념일인지 뭔지라 평일 아침부터 쭉 둘이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 이제 슬슬 질리네. 진짜
다른 애들 불러서 밖에서 놀래?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근데 13층 말인데 거기 창고는 아니라나 봐.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입주할 때 관리인한테 뭐 13층에는 입주자 출입 금지라는 말을 들었대. 뭐 분위기로 뭔가 알아차린 걸까? 엄마 아빠는 그걸 굳이 캐묻진 않았대. 다른 게임으로 마음을 달래려 해봐도 이제 무슨 수를 써도 심심해서 참을 수가 없어졌대. 심심함은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 법이지. 둘은 13층에 들어가 보기로 했대. 그러고 보니 엘리베이터가 13층에 멈추는 거 본 적 있어? 있어. 궁금해서 누가 내리나 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더라. 뭐 그건 별로 신기하지도 않은데. 엘리베이터가 와서 올라타는 둘. 엘리베이터는 4, 5, 6, 7층으로 어두움 밝음을 반복하며 올라갔어. 그리고 12층에서 13층. 밝고 어둡고 어두움. 맨 위층은 깜깜했어. 문이 열려서 겨우 도착한 줄 알았어. 그때까지 멍하니 있던 둘은 13층에 발을 내디뎠어. 눈도 좀 적응이 돼서 둘러보니 문이 2개 있는지라 방의 개수는 2이라는 걸 알았어. 2층만 어두운 건 벽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런 건가? 아니, 그것도 그런데 불을 안 켜서 그런 거겠지. 그렇구나. 그런데 등 뒤에서 하고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 형은 모골이 송연해지다 라는 체험을 그때 처음 해봤대. 돌아보니 온몸에 새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 몸은 가늘고 머리는 가슴까지 기르고 입가는 옆으로 벌어져서 웃고 있었어. 완전 위험해. 안녕하세요. 흐느적 이쪽으로 다가오는 여자. 형이랑 친구는 손을 마주 잡고 벌벌 떨고 있었어. 어떡하냐? 저기... 배에 힘을 주지 않은 듯한 목소리로 저기 내 방에 오지 않을래? 우와 즐거워. 좋아요.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후후후. 네, 다음에 올게요. 형이 대답을 마치자 그 여자는 휙 하고 고개를 든 다음 눈을 부릅뜨고 다음이 언젠데? 언제냐고! 으악! 형이랑 친구는 급히 엘리베이터에 진입해서 닫힌 버튼을 쾅쾅 눌렀어. 우와!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노려보기 시작한 여자의 표정은 너무도 무서워서 눈을 떼고 싶어도 뗄 수가 없었어. 그 후 급히 아파트에서 도망쳐서 우리 형제가 사는 집으로 왔대. 친구는 그날 우리 집에서 묵었어. 여기까지야. 이 이야기는 그 사건이 있었던 지 몇 개월 후에 나한테 이야기해 준 건데 그 당시 형들은 나를 겁주는데 푹 빠져서 맨 위층에는 온몸에 바늘을 꽂은 남자가 있다 라던지 말하는 고양이가 있다 라는 등의 거짓말이랑 같이 말해준지라 나는 이 얘기도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근데 2년 전에 추억담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형이 그러고 보니 그 여잔 진짜 뭐였지? 라고 중얼거려서 그 얘기 진짜였어? 라고 말했었어. 지금도 그 건물은 있고 그 합판도 그대로 있어. 엘리베이터는 좋은 걸로 교체됐어. 도대체 그 건물은 뭘까? 언젠가 나도 들어가 보고 싶어. 야, 재밌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요번에 좀 그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연기가 잘 됐는데요. 다음이 언젠데? 언제냐고? 으악! 이 부분이 되게 찰지다. 재밌었습니다. 이 여자의 정체가 뭘까요? 정신 이상자인데 사람들이 뭐 보이는 곳에 두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니까 이 여자의 부모님이 위층에다가 뭐 가둬뒀다던가 뭐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고 그것도 아니라면 뭔가 그냥 순수 귀신일 수도 있고 근데 뭐 경비원이 뭐 가지 말라고 한 거 뭐 이런 거 보면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체가 뭔지 되게 궁금해지는데 이런 궁금증을 안겨주니까 더 재밌네. 그러고 보니까 이 자식은 언젠가 나도 들어가 보고 싶어 이러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나도 궁금하다. 나도 이 얘기 들으면 가보고 싶긴 할 것 같아요. 궁금하잖아. 정체가 뭘까? 궁금한 이야기 Y라든가 이런 데 좀 제보하고 싶기도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뭔가 범죄의 현장일 수도 있잖아.
공익제보일 수도 있잖아. 그죠? 나만 궁금해? 자, 다음 이야기는 댓구님입니다. 댓구 어떤 분일까요?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친척 아주머니께 들은 이야기다. 아주머니께서는 좀 영감이 있는 분인 모양으로 주위에서는 전설 아주머니라는 소리를 듣고 나도 그렇게 부른다. 옛날부터 아주머니는 내게 여러 괴담이나 무서운 일화를 들려주시지만 나는 오컬트를 그다지 믿지 않는지라 수상쩍은 부분이나 황당한 부분은 생략하거나 각색해 소설처럼 만든 뒤 지역명도 살짝 바꿔서 여기 있습니다. 50년쯤 전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당시 우엔시에 살던 12살 먹은 아주머니한테 여동생이 생겼다. 여동생이 태어난 게 아니라 먼 친척의 아이를 아주머니의 부모님이 맡게 되셨다고 한다. 당시 아주머니는 갑자기 동생이 생겨 굉장히 기뻐하셨다. 여동생 쪽도 좀 독특한 사투리를 써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아주머니와는 금세 친해졌다는 모양이다. 여동생은 지금껏 줄곧 TV도 없는 시골짝에서 살고 있었던 듯 했지만 다종다양한 놀이를 알고 있었다. 공기놀이는 그 동네에 누구보다도 잘했고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동요나 춤, 눈가리개 천과 인형, 젓가락과 납작한 유리 구슬 등을 쓰는 주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코쿠리 씨와 비슷했다. 아무튼 그런 주술이나 긴 끈을 써서 서로의 몸을 당기는 처음 보는 신기한 놀이 등등. 그리고 당시 아주머니가 살던 마을의 남자애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였던 배고마 놀이, 자그마한 팽이로 하는 놀이를 엄청나게 잘했다. 이제까지 여잔데 그렇게 배고마를 잘 치는 아이는 아주머니 집 근처에는 한 명도 없었는데 시골에서 가져온 조개 껍데기로 만든 팽이를 쓰면 여동생은 거의 승률 100%를 자랑했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상식적으로 조개 껍질 팽이는 쇠팽이한테 평범하게 상대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그 팽이는 이상하게 강했던 게 매우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있다고 하셨다. 놀고 있는 동안 아주머니는 여동생이 너무나도 많은 놀이를 알고 있어서 어디서 그런 놀이를 배웠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한다. 그랬더니 산 할머니한테 라고 하더란다. 아무래도 여동생은 전에 살던 완전 시골 마을에 있는 산 할머니라고 불리는 할머니한테 놀이를 배웠다는 것 같았다. 아주머니는 흥미진진해서 산 할머니 얘기를 더 들려달라고 했다. 이제부터는 아주머니가 들은 여동생이 살던 시골 이야기. 살이 분별이 될 때까지 산 할머니가 시골에 살던 여동생의 식사나 생활 등을 다 봐주고 계셨다. 시골 음식들은 모두 맛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거미를 된장으로 절인 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먹게 될 정도였다고 한다. 엥? 거미를 된장으로 절인다고요? 야, 김풍, 너나 먹어라. 이 뭐야? 어째서인지 산 할머니 말고 마을의 어른들은 전혀 거미를 먹으려 하지 않았지만 절대 다수의 아이들은 거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다고 한다. 도시에는 거미로 만든 음식이 없어서 매우 아쉽다고 여동생은 늘상 말하곤 했다. 이건 아주머니 여동생분한테 내가 직접 확인함. 아주머니의 여동생은 매일 하루 종일 마을 애들과 함께 논과 산과 늪, 강과 동굴에서 놀았다고 한다. 학교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 학교를 빼먹은 거야? 라고 아주머니가 물었지만 그 여동생은 원래 이 마을에 이사 오기 전까지 학교라는 게 이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읽기 쓰기는 산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고 아주머니가 지적하기 전에는 학교라는 건 도시에만 있고 내가 살던 마을 같은 그런 시골에는 없는 건가 보구나 라고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모양. 그리고 여기부터 더더욱 이상해지는 게 마을은 숲 속에 있었다고 하는데 숲 가장자리에 마을이 있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깊은 숲 한가운데 나무들 속에 사람이 사는 집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중에 나이를 먹은 여동생이 하는 말에 따르면 NHK 스페셜 등에서 가끔 방영하는 동남아나 아마존의 비경에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과 매우 비슷했단다. 에? 산 할머니네 집의 벽은 흙벽이나 흙으로 구운 도자기 같은 느낌으로 지붕은 풀이었다. 현관에는 무척 낡고 새파란 토리가 있었고 집 안은 신사 같은 느낌이었는데 곰이나 멧돼지, 모피를 깐 불단이나 신단 같은 제단이 있었다.
토리는 그거죠. 약간 한국의 연료문 같이 생긴 그런 건데 신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신단 가운데 개 같은 무언가 위에 올라탄 사슴뿔이 달리고 손과 얼굴이 잔뜩 있는 불상이 꾸며져 있었다고 한다. 산할머니네 집 말고는 다들 나무로 된 집이었는데 지붕은 역시 풀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식 상투를 튼 사람들도 조금 있었다고. 마을은 아무튼 어린아이의 수가 이상하게 많아서 아주 일부 농사를 돕는 어린이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런 애들은 왠지 아주머니 여동생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심. 아무튼 이런 아주 일부 농사를 돕는 어린이들을 빼면 다들 하루 종일 놀면서 지냈다. 여동생은 산 할머니와도 자주 놀았지만 오로지 산속에서 노는 일이 더 잦았다고 한다. 일단 산속 여러 곳에서 하루 종일 놀았다고 한다. 숲, 개울, 논, 늪, 연못, 폭포, 동굴. 연못에서 낚시를 하거나 다이빙을 즐기고 쓸데없이 큰 개, 얘기를 들어보면 늑대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음. 아무튼 그런 쓸데없이 큰 개의 무리를 놀리거나 바닥 없는 늪에서 전쟁 놀이를 하기도 하고 동굴 속에서 몇 시간이고 탐험을 한다든지 아무튼 산속의 모든 게 놀이터였다. 그리고 놀다 지쳐서 마을로 돌아왔을 때에는 왠지 갔을 때보다 사람 수가 줄어들어 있었다고 한다. 아주머니의 여동생은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잘도 살아남았구나 라고 당시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등줄기에 오한이 끼치지만 즐거운 일이 더 많아서 자기는 그곳에서 자란 게 다행이었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무서운 일도 꽤 있었다. 숲속에서 놀고 있을 때 분명 이상한 모습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것들은 처음 볼 땐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중에 떠올려보면 그 위화감에 화들짝 놀라게 되지만 이상하게도 싫은 느낌은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도 가장 무서웠던 건 어느 날의 일로 여동생분이 돌로 된 언덕 같은 곳에서 놀고 있었는데 거기엔 도자기로 구워진 토우 같은 인형이 잔뜩 놓여져 있었다. 그 동물의 숲에 나오는 그거죠. 토우. 기뻐서 소꿉놀이를 시작을 했는데 그 자리에 평소에는 농사만 짓는 완전 방임주의의 어른들이 찾아와서 예끼 미카부시님 계신데 가지 말라고 했지. 동티 맞아 칵 되접분다 이놈들 이라고 안색을 받고 큰 소리로 혼냈던 건 잊지 못할 거라고 했다. 다른 어른들은 다 완전 농사 짓느라 바쁘니까 애들 완전 방임을 하는데 산할머니만 애들이랑 놀아줬나 보네요. 근데 그 산할머니가 미카부시님이었던 거고 아마 그건 오래된 무덤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고 아주머니는 나한테 말하셨지만 여동생분 말에 따르면 그게 뭔지 어른들은 일러주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반신반의하면서 여동생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주머니가 시골 생활 중에서 가장 즐거웠던 추억은 뭐야? 라고 동생한테 물었다. 여동생은 싱글벙글 웃으며 사슴뿔을 붙인 곰 가죽을 머리에 뒤집어 쓴 야마부시나 수험자 같은 아저씨들이 많이 왔을 때가 즐거웠어. 한 40명 정도? 라고 말했다. 아저씨들의 얼굴은 마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콧날이 우뚝하고 머리카락도 갈색 비슷한 색으로 일본인보다는 이사와서 처음 TV에서 본 외국인 얼굴과 닮은 느낌이었다고 한다. 아저씨들은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모두 산할머니한테 깊이 인사를 하고 산할머니 이외의 마을 어른들은 모두와 몇 명의 아이들한테 눈가리개를 하고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집 안쪽에서 문을 못 열게 하는 용도인 듯한 나무로 된 장치를 설치한 후에 그 이외의 아이들을 불러내 둘러싸고 원진을 짜서는 불경이나 충문, 외국어와 같은 말들을 일제히 외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저씨들이 가져온 부적이 잔뜩 붙은 기분 나쁜 항아리 속에서 하얗고 자그마한 과자 같은 덩어리들을 꺼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먹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서는 자, 전답신 계신 곳에 놀이 가거라 라고 아저씨가 말하자 논에서 무수한 환성을 지르면서 시커멓고 얼굴이 없는 진흙투성이 인간의 형태를 띈 것들이 무수히 기어나와 달려왔다는 것이다. 영문을 모르고 끌려가는 아이, 재미있어하며 스스로 손을 잡고 이 형의 존재와 함께 논으로 달려가는 아이, 울부짖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아이들이
차례차례 진흙 속으로 사라져가고 여동생만이 어째선지 논 속으로 끌려가 사라지지 않았다. 여동생이 잠깐 멍하니 있으니 너는 코도마 님께 홀려온 보통 아해다. 이 마을에 있으면 아니 된다. 외로울지 몰라도 우리들이 야마토 사람 아이와 이야기하게 해줄 테니 안심하거라. 라고 아저씨들 중 한 명이 사투리로 말했다. 그러고 보니 자기 혼자만 그 하얀 덩어리를 받지 않았다. 그 뒤에 아저씨들이 문을 열자 거기서 나온 마을 사람들은 태꾸님 감사합니다. 태꾸님 덕분님도 라고 제각기 말하면서 선물들을 많이 건넸다. 그 후 며칠 동안 잔치가 벌어진 뒤 아저씨들은 산속으로 돌아가고 그로부터 며칠 후 여동생이 논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한테 눈가리개가 씌워지고 손을 이끌려 산에서 내려왔다고 한다. 길이 갑자기 평평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수레에 실려 먼 친척 아주머니네 집에 왔다는 모양이다. 그럼 무서운 얘기가 뭐가 재밌어? 라고 어렸을 때 친척 아주머니는 말했다. 그랬더니 여동생은 의아하다는 얼굴로 전부 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야, 되게 재밌는데요? 이번 편 왜 이렇게 재밌어? 이 동남아나 아마존의 비경에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과 매우 비슷했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일본에 그 신분제 있었잖아요. 없는 데가 없었지만 그 마을 외곽 쪽에 사는 약간 노예 같은 사람들이 있었대. 일본에 그게 좀 심하대. 지금도 있대. 그러니까 잘 사는 마을 외곽에 천안 출신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여 사는 구다리가 있대요. 지금도 실제로 있대. 근데 다들 쉬쉬한데 일본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거의 원주민 수준이야 지금. 산 할머니는 거의 뭐 지브리에 나오는 신령 같은 사람인 거고. 그럼 요 아이들은 뭘까? 부모 잃은 아이들이 이렇게 받쳐진 건가? 다른 아이들은 다 죽었잖아. 기이한 형태를 띤 토우들이 데려갔잖아요. 근데 그 여동생, 지금 이 아주머니 여동생만 살았어. 왜냐하면 보통 아해이기 때문에. 다른 그 놀았던 아이들은 보통 아해가 아니고 뭔가 조건이 있었겠죠. 되게 지브리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토우도 나와가지고 좋았고 동물의 숲에 나오잖아요. 그 토용이 인간처럼 생긴 흙 인형 같은 건데 되게 기괴하거든요. 그게 또 생각이 나면서 상상력을 많이 자극을 했고 생목인 같이 생긴 그러니까 외국인처럼 생긴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막 눈 가리고 막 데려가고 막 이러는 게 재밌네요. 하얀 덩어리는 뭘까? 하얀 덩어리는 뭐야? 기분 나쁜 항아리 속에서 하얗고 자그마한 과자 같은 덩어리라. 약간 뼈로 만든 과자라든가 뭐 이런 걸까? 기분 나쁜 하얀 거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액체가 있긴 한데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런 건 아닐 테고 프로포폴이다. 피로 다 풀린 상태로 이제 재물 받쳐지면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궁금한 거는 여동생이 이 모든 일들을 즐거워했다는 거에 있습니다. 약간 미드소마 감성인가? 거기 있는 사람들도 기괴하게 막 하면서 막 즐거워하잖아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막 웃으면서 막 헤헤헤 헤헤헤 하면서 막 강강술래 하잖아. 그런 느낌인 건가? 그냥 여기 보약 파티 하는 그런 데인가? 환각 물질이 도처에 깔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토우를 막 보고 그냥 막 산할머니니까 땡마초 이런 거 막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보다 더 심한 것도 있을 테고. 아무튼 재밌네. 이번 이야기도 재밌었습니다. 댓꾸님이라는 괴담이었고요. 자, 다음 이야기. 추녀탈 아저씨입니다. 여러분들 이 라이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좋아요를 누르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추녀탈 아저씨입니다. 내가 초등학생 시절 아이들한테서 추녀탈 아저씨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었다. 그 사람은 매일 등하굣길의 횡단보도에서 노란 깃발을 들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는 녹색 어머니회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와우! 사진 있습니다. 그 아저씨의 얼굴은 뺨 아랫부분이 통통하게 부풀어 있고 눈이 작고 항상 웃는 상이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저씨를 몰래 추녀탈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었다. 너무하네. 어느 날 방과 후에 사이가 좋던 친구 A랑 B랑 나까지 이렇게 3명이서 이야기하다가 A가 이런 말을 꺼냈다. 어제 동네 S공원 모래밭 속에서 시체가 나왔대. 신원을 조사해봤더니 3년 전에 행방불명된 우리 학교 여학생이었다는 거야.
갑자기 그런 말을 듣고 나와 B 둘 다 깜짝 놀랐다. 하지만 살짝 흥미도 있었다. 그래서 말이야, 그 아이의 시체는 여기저기 썩어 문드러져서 너덜너덜한 상태였는데 특히 얼굴 상태가 심해서 가죽 전체가 벗겨져 있었대. 시체의 모습을 상상하고 나는 몸을 떨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A가 엉뚱한 소리를 해댔다. 그래서 말인데 나는 그 범인이 추녀탈 아저씨가 아닐까 생각해. A는 자신 있다는 표정을 하고 있다. 뭐? 무슨 소리야 그게? 눈을 동그랗게 뜬 나와 B에게 A가 계속해서 말했다. 왜냐하면 추녀탈 아저씨가 등하굣길에 나오기 시작한 게 우리가 2학년 때잖아. 3년 전 말이야. 피해자 어린애의 낫가죽을 뒤집어 써서 얼굴을 감추고 도망치는 게 분명해. 갑작스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A의 추리였지만 나도 신경 쓰이는 점이 하나 있었다. 추녀탈 아저씨의 표정은 계속 웃고 있는 이라기보단 계속 변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정도로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내일 학교 갈 때 아저씨 얼굴을 확인해보자 라고 A가 제안을 했고 내일은 셋이서 같이 학교를 가기로 했다. 다음날 통학로 도중에 만난 우리 셋은 아저씨가 늘 서 있는 횡단보도까지 왔다. 추녀탈 아저씨는 평소처럼 노란 깃발로 아이들을 유도하거나 차를 세웠다. 우리가 다가가니 아저씨는 안녕 이라고 하면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A는 맨 먼저 아저씨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천천히 지나갔다. 이어서 B도 아저씨 옆을 지나갈 때 재빨리 얼굴을 훔쳐보고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나도 살짝 고개를 들어 아저씨의 얼굴을 잠깐 보았다. 치. 그때 분명 혀를 차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아저씨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무서워서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서 아저씨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재빨리 학교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음 날부터 아저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A는 역시 내 말대로 시체가 발견돼서 도망친 거야 라고 신바람이 나서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 몇 달이 지나 S공원 근처에 사는 주부가 또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추녀탈 아저씨가 지금 어떤 얼굴일지를 상상하니 다시금 오한이 끼쳤다. 그 어린 아이의 얼굴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딱 쓰니까 추녀탈처럼 얼굴이 됐다. 뭐 그런 얘기죠. 빠방해졌다 얼굴이. 그런 건데 이번에는 어떤 탈 아저씨가 될지 궁금하네요. 얼굴을 자세하게 보니까 스테플러 자국이 있다든가 뭐 그런 연출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건 딱히 없었고 어떻게 붙인 거지? 녹는 실로 이렇게 묶었나? 녹으면 떨어지잖아. 아닌가? 아저씨 보톡스 맞은 거다. 아니면 뭐 이런 걸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저씨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복화술을 쌀 수도 있어. 복화술을 했을 수도 있고 다음날 아저씨가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는 아파서 안 나온 거였어. 그냥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안 나왔는데 A가 역시 아저씨 추녀탈 아저씨는 살인마야 이런 거 막 소문이 났잖아 학교에. 그래서 그걸 들은 선생님이 따르르릉 당신 지금 우리 학교에서 살인마 됐어요. 이제 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줘가지고 안 나온 게 아닐까. 그냥 어린애들, 이게 성악설이야. 성악설. 애들이 그냥 추녀탈처럼 생긴 아저씨인 건데 그리고 이제 뭐 봉사활동을 했잖아. 되게 착한 아저씨잖아. 근데 애들은 그냥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아저씨 살인마야. 저 얼굴 봐. 추녀탈 얼굴처럼 생겼잖아. 저 아저씨 순 나쁜 새끼예요. 뭐 이렇게 하니까 추녀탈 아저씨도 마음이 꺾인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추녀탈 아저씨 읽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상복의 손님입니다. 가을쯤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무서운 마음도 사라지고 아 이건 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지라 투고해 봅니다. 저는 취업을 계기로 아이치현으로 나왔는데 제가 살던 집은 상당히 외진 시골이었고 마을 사람 대부분이 농사를 지어 생활하는 과소화된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해 오봉,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고 여겨지는 일본의 명절, 이 오봉에도 쉬는 날이 있긴 했지만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저는 어쩐지 귀향하는 게 귀찮아서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일을 쉬어서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려서 일단 인터폰 모니터를 봤습니다. 참고로 모니터만 본 것이고 응답하지는 않아서
마이크 전원을 켜지 않는 이상 제가 뭘 하는지 밖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건 검은 양복을 입은 초로의 남자와 그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NHK 수구먼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aichi에서 와서 몇 년간 한 번도 TV 수신료를 내지 않은 저는 양복 입은 사람이 오면 없는 척하는 게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심 조마조마하며 평소대로 없는 척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침착하고 모니터를 다시 한번 보니 아무래도 수구먼이라기보다는 장례식 갔다가 돌아오는 부부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둘 다 양복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상복 차림으로 남자는 검은 정장에 넥타이, 여자는 가슴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상복 차림으로 찾아올 만한 가까운 관계의 사람도 아니고 제가 완전히 모르는 사람 둘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꽤 기분이 나빴는데 특히 남자의 표정에 전혀 생기가 없었습니다. 눈은 퀭하고 입도 반쯤 열린 무표정이라 어쩐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인터폰으로 응답을 할지 말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만 그런 호기심을 이성과 공포심이 이겨서 어떻게든 집에 없는 척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그대로 굳어있다가 5분쯤 후에 다시 모니터 영상을 켰더니 그 부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안심해서 그대로 TV를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까 일이 궁금해서 가만히 있으면 될 걸 현관에서 밖을 훔쳐보기로 했습니다. 만일을 위해 막대형 자물쇠는 그대로 걸어두고 좁은 틈으로 엿보기로 했던 거죠. 그랬더니 집 앞 도로에 트럭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소형 트럭이 아니라 이른바 이삿짐 나를 때 쓰는 안이 텅 비어있는 트럭으로 원래 같으면 짐을 넣고 뒤쪽에 커버를 씌워 운행을 할 텐데 그 트럭 뒤는 활짝 열려서 안쪽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트럭 안에는 큰 항아리 3개가 실려 있었는데 그 항아리를 아까 본 초로의 여자가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초로란 무엇인가? 그 노년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시기, 그러니까 50대 전후의 시기를 뜻하는 겁니다. 초로. 아무튼 그 항아리를 아까 본 초로의 여자가 누르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달리고 있다기보단 제 아파트 앞을 규칙적으로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차는 왼쪽으로 2m 정도 달리고 이번엔 뒤로 원을 그리듯 후진해서 다시 2m 정도 나아갑니다. 사람 눈의 모양, 아몬드 모양이라고 할까요? 왼쪽에서 홀을 그리듯 앞으로 나아가고 이번엔 오른쪽으로 홀을 그리듯 뒤로 갑니다. 마치 저보고 안쪽의 항아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항아리를 누르고 있는 상복 입은 여자가 저희 집 문을 계속 노려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아리는 각각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 저는 그게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죽으면 그 땅에 묻는 풍습이 있어서 그 항아리에 시신을 넣고 주민들이 무덤까지 이고 가는 겁니다. 재빨리 문을 닫고 불이 나게 이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벌벌 떨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분명 그건 꿈이었을 거라고 믿으려 했는데 어쩌면 오봉 때 고향에 성묘를 하러 가지 않은 저에 대한 질책이 아닐까 생각도 드네요. 왜? 여기까지인데요.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성묘 안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너무하십니다. 잘 때 걔 일한다고 안 온다며 본때를 보여줘야겠구만 하고 트럭 갖고 가가지고 눈 모양 그리면서 I see you. 난 널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잉.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게 마을 사람이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영적인 그 조상들이 경고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하네. 조상님이든 마을 사람이든 이거를 행한 사람들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조상이야. 근데 진짜 리얼 꼰대였어. 제사 안 지내면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성정을 지니신 분이 조상이야. 근데 그 자기 후손들이 제사를 안 지낸다? 다 엎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야 후손 왜 너는 안 해? 뒤지고 잡냐? 하면서 그냥 뭐 병 걸리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큰 항아리 3개 이건 뭘까요? 왜 3개야? 3번 안 간 건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2개보다는 그리고 4개보다는 3개가 좀 더 무서운 느낌이 있어. 동감하시나요? 이게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개면 뭐 부부겠지 뭐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4개면 그냥 뭐 쌍쌍이니까 또 뭐 부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개면 뭔가 아리송해. 무슨 사이길래 저 3개는 뭐야? 좀 가늠이 안 간달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상북의 손님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조상이 있다면 만약 이게 조상이 한 짓이다? 안타깝지만 재령을 성불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 마을 사람들이 이런다? 그럼 그냥 연을 끊어야 된다고 봐. 너무하잖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바바파파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심야에 편의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야 한 구석에 이상한 게 보여서 멈춰 섰어. 그래서 둘러보다가 그 원인을 찾아냈어. 자판기 옆쪽에 새카만 사람이 어깨까지 내밀고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잘 설명이 되려나? 그늘에 사람이 똑바로 서 있다가 상반신만 옆으로 젖혀서 얼굴을 내민 것 같은 무언가가 보였어. 하지만 그 모습은 무섭거나 하진 않았고 굳이 말하자면 바바파파를 흑백으로 그린 느낌의 어슴푸레한 그림이었어. 바바파파 링크가 있는데요. 전혀 예상도 못했어. 근데 되게 유령같이 생겼고 귀엽다. 이거 어디 캐릭터지? 프랑스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까와이한데? 얘 뭐야? 어떠한 모양으로도 몸을 바꿀 수가 있다. 꽃처럼 정원에서 태어났다. 약간의 모양 바꾸기와 뛰어난 상상력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난다. 귀엽다. 까와이. 아무튼 뭐 자판기 옆쪽에 새카만 사람이 어깨까지 내밀고 날 쳐다보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그늘에 서 있다가 상반신만 옆으로 젖혀서 얼굴을 내밀었다. 그것은 마치 바바파파를 흑백으로 그린 느낌의 어슴푸레한 그림이었다 라는 거죠. 그게 자판기 옆면에 그려져 있었던 거야. 뭐야, 낙서인가? 하는 느낌으로 그날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음날 낮에 그 길을 가다 보니 말끔하게 사라진 거 있지. 뭐 그야 낙서니까 지워지는 게 당연할 테지. 근데 밤이 오면 또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딱히 무섭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었어. 왜냐하면 멍한 표정의 파파니까. 그래도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만져봤어. 혹시 문지르면 지워지지 않을까 시험해보고 싶어서 말야. 그랬더니 바바파파가 그려진 부분은 고무 같은 감촉인 거야. 자판기는 물론 뭐 매끌매끌하고 딱딱할 텐데 그 부분만 고무를 채워넣은 것 같은 감촉? 이상하잖아? 고무 같은 감촉의 페인트라고 해도 위에서 눌러봤을 때 부드러울 리가 없잖아. 왜냐면 페인트 아래쪽은 딱딱할 테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이때 건드린 게 안 좋았을지도 몰라. 별다른 이상한 게 뭐 손가락에 묻었다든지 그림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감촉의 위화감을 느꼈을 뿐이라서 집으로 돌아갔어. 그때부터 매일 어디선가 바바파파를 보게 됐어. 버스 측면이거나 올려다본 빌딩 벽이거나 근처 편의점 간판 구석이거나. 그게 마침내 집 담장에까지 그려져 있었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몸서리를 쳤어. 그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마침내 내 방의 벽에까지 그려져 있었던 거야. 멍한 표정으로 그늘에서 엿보는 듯한 각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 그걸 보고 무서워져서 친구네 방이랑 PC방을 전전하고 있는데 아직 있단 말이지. 아까는 엘리베이터 문에 그려져 있었어. 어쩌면 좋지? 야, 이거 어쩌면 좋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바바파파라는 이야기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 처음으로 생각한 좀 가설은 이 사람이 좀 다중인격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막 그리고 다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고무 같은 재질이다 라는 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약간 농구공의 그 검은 것처럼 벽 부분을 조각칼 같은 걸로 판 다음에 거기를 고무로 채워 넣어야 돼. 그래야지 눌렀을 때 그 고무의 감촉이 느껴진단 말이죠. 튀어나온 거 없이. 뭘까? 고무인간? 루피 느낌? 어쩌면 좋아야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럼 죽어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고무를 녹이는 액체를 들고 다녀 본다든가. 고무 녹이는 용액. 액상 실리콘 고무 청소 용매를 가지고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바바파파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무연불이라는 괴물입니다. 약간 무연고의 불상 뭐 이런 뜻인가? 아니면 연기가 안 나는 불이라는 뜻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사는 시골은 이바라키 현인데
옛날엔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었다고 해. 그 당시의 관은 통 같은 모양으로 시신은 쭈그려 앉은 듯한 자세로 들어갔다고 말하면 이해돼? 묘지는 모래사장 바로 뒤에 잡목림이었다는 모양이야. 1960년 중반부터 모래사장에 침식이 시작되어 파도는 점점 묘지에 가까워졌어. 근데 아무도 묘지를 어떻게 해보자 말도 꺼내지 않았대. 그땐 거의 모든 집이 새 장소에 묘지를 이장한 후라 모래사장에 있는 묘지에는 무연불, 공양할 사람이 없어진 시신만이 남아있게 되었어. 무연불이라고 해도 원래부터 공양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긴 세월 동안 핏줄이 끊어져 버린 거겠지. 이장하자는 얘기가 없는 채로 긴 세월이 지나 밀물이 들어와 완전히 잠겨버린 묘도 나왔어. 썰물 때 흙이 같이 쓸려 나가서 관이 노출돼. 노출된 관 뚜껑은 벌써 오래전에 썩어 문드러져서 뼈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뼈도 물에 쓸려 나가기 시작했어. 그 지방 바다는 썰물이 빠지는 힘이 강하고 멀리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얕나? 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깊어져. 좀 먼 바다로 나가면 해류의 흐름이 세서 절대로 돌아오지 못해. 그 지방 사람들은 거기선 절대 헤엄치지 않아. 이제 마침내 시체들의 뼈가 보이기 시작한지라 서둘러 대책을 이라고 말하는 사이에 태풍이 와버렸어. 큰 파도에 휩쓸려 묘들은 전부 바닷속으로 쓸려가 버렸어. 그 이후로 밤이 되면 오이 오이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여러 사람이서 그러니까 소근소근 말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어. 이건 분명 그 무연불들일 테니 공양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지. 그런데 마침 그때쯤에 서퍼들이 자기만 아는 특별한 서핑 장소를 찾는 게 유행하기 시작한지라 그 해변가도 파도가 높다고 눈독을 들였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서퍼들이 찾아와서 먼 바다로 순식간에 떠내려가거나 무언가가 다리를 끌어당겨서 익사하는 사고가 속출했어. 위험해서 수영, 서핑 금지 팻말을 세워둬도 효과는 없었어. 마을에서는 그 무연불들이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게 틀림없다고 해서 원래 묘지가 있던 장소에 방파제를 세우고 토대를 높여 사당을 지어서 공양했어. 공양한 후에는 관광객들이 점점 줄어들어 최근에는 좀채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내 사촌 형제가 말했어. 지금은 휴대전화의 보급 덕택에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각각 110번, 한국의 112라고 하네요. 아무튼 사람들이 각각 경찰로 연락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바닷가에 가까운 집으로 도와달라고 갔었다고 해. 서퍼들이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먼 바다로 떠내려갔다간 그걸로 끝으로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 돌아올 수 없다. 이게 제일 많이 발생하는 사고였다는 거야. 어허, 여기는 이제 그냥 서퍼들이 파도에 휩쓸리면 구할 수가 없게 됐다 라는 거네요. 왜일까? 무연불들이 아무래도 좀 크게 있을 거잖아. 계열받잖아요. 자기 핏줄 끊어진 것도 서글픈데 다른 마을 사람들이 나를 방치해? 이 자식들 두고 보자. 혹시 그 옆에 계신 당신도 무연불이십니까? 예, 저도 무연불입니다. 열받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명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노는 사람 다 박살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서퍼들도 박살내고 마을 사람들도 저주하고 그런 모임이 형성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당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화는 풀렸겠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일본은 자연재해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귀신들이 엄청 화나 있는 경우가 많다. 엄청 억울한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을 대표나 뭐 이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무연불들 이장해 줍시다. 옮겨줍시다. 묘지를. 이렇게라도 좀 했었어야 되는 거긴 해. 도의적으로다가. 그죠? 근데 그런 얘기 꺼내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냥 자기 삶도 팍팍한데 그거 하자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 하겠습니까? 야, 이장 너나 해라 이럴 거 아니야. 한국의 귀신은 한이고 일본은 그냥 화나 있다고 뭐 그런 거 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본만 저급하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데 한국의 귀신은 한, 얼에 서려 있는 그 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귀신은 그냥 화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귀신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좀 더 유식한 단어가 있을 텐데 잠깐만요.
한중일 귀신 차이 이렇게 치면 나오겠다. 아, 이거다. 한국 귀신은 한이 있고 일본 귀신은 원이 있다. 원한, 원망 그런 거죠. 내가 왜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고, 한국 귀신은 억울해. 저 사또 때문에 죽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일본 귀신은 그냥 주온처럼 말눈광 그냥 와봐 왔네? 이런 느낌. 네, 일본 귀신은 원이 있는 겁니다. 그냥 화난 게 아닙니다. 아, 너무 웃겨. 아, 나 일본 귀신이 그냥 화났다는 게 너무 웃겨. 맞는 말이긴 해. 아, 근데 그냥 화났대. 자, 다음 괴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괴담은 어느 쪽이 진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매해 학교 축제에서 한 층 전체를 다 써서 유령의 집을 꾸미는 게 정기 이벤트였는데 말이야. 이게 또 매해 어쩐지 불가사의한 사건이 일어나는 걸로 유명했어. 일단 작업 들어가기 전이랑 철수한 다음에 신사 신주님이 앵마기를 해주시는데 지난 축제 때도 여러모로 사건이 많았어. 이 이야기는 그 중에 하나로 내 친구가 체험했다는 준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야. 학생들 중 대부분은 자기 짐을 들고 바깥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가는데 선생님이랑 나머지 몇 사람은 기자재를 확인한 후에 다 같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선생님이 "어이, 이제 아무도 없지?" 라고 한층 전체에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쳐 보니 "아니요, 아직 있어요" 하고 안쪽 교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일단 그 층에 불을 끄기 전에 선생님이 확인하러 돌아다녔을 텐데 분명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 "제가 확인해보고 올게요." 엘리베이터 앞쪽에 있던 A가 그리 말하곤 그 층을 확인하러 가보기로 했어.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달려나간 A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그 층을 돌며 확인을 해봤지만 대답한 학생도 A도 없었어. 먼저 계단을 내려가 버린 건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다들 1층으로 내려가니 1층엔 A의 모습이. "너 먼저 내려갈 거면 얘기를 하지 그랬니? 다들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렸다고." 저는 다 같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왔는데요." 다른 학생한테 물어봐도 먼저 1층으로 내려간 학생과 A는 줄곧 함께 있었다고 했어.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내려온 학생들에게 확인해 보니 "A는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라고 해. 게다가 더더욱 캐물어 보니 선생님이 그 층에서 소리쳤을 때 대답이 들렸다고 하는 사람이 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반. 작업 시간이 훌쩍 넘은지라 그리 길게 자초지종을 맞춰보지도 못하고 어느 쪽 A가 진짜고 대답으로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는지도 모른 채 넘어갔다는 모양이야. 그리고 그 후엔 짜잘한 심령 현상 같은 일들이 매해 일어난다고 해. 야, 이거 신기한데요? 뭐야? 어떻게 된겨? 누가 진짜요? 무서워. 그러면 선생님이 다 같이 인솔해서 가야 되잖아. 딱 봤을 때 1층에 있는 애랑 아래층에 있는 애랑 무리가 있잖아요. 이 둘 다의 A가 있는 거잖아. 선생님이 선택하지 않은 무리의 A는 종범하는 거임. 그냥 없어지는 거임. 요거는 좀 재밌는데요. 재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앵마기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 신주님. 아, 앵마기. 그러네. 스님이 좀 대충 해주셨나, 앵마기를? 신사 신주님이 막 앵마기 해주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앵마기를 하는 거야. 귀신이 어딨어 세상에 하면서. 그래서 앵마기가 잘 안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아니라면 뭐 귀신이 너무 좀 강력한 귀신이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A가 쌍둥이였는데 이제 놀래켜주려고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까지가 어느 쪽이 진짜라는 괴담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장난 아니게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좋아요나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감사합니다.